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정수철이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4과목의 첫 강의죠. 행복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4과목이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이 4과목은 여태 우리가 1, 2, 3 했던 것이 다 겹치는 최종적으로. 그래서 공부할 양이 가장 적은 파트인데 4과목에서만 난 4과목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야 하는 것은 바로 요 개념이에요. 이 수리학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수리학이라고 하면은 사실 물의 물리적인 그 흐름을 갖다가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면은 사실 뭐 박사 기술사가 다 되고 우리는 지금 사실 기사 수준으로 학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교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좀 황당해서 타 참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모니터 겸 이렇게 여러 가지 참고는 해야 되니까요. 아니 막 전공서적에 이런 방대한 내용들이 막 다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만큼인데. 그래서 저도 참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아니 요것만 우리는 알고 혹시나 어려워질 개념 또는 혹시나 실기에서 조금 응용해야 할 내용 요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공부 다 하면은 그게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고 어떤 생각을 하는데 자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시설에서 다루게 되는 수리학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정도. 그리고 어려운 내용도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겁먹지 마시고. 먼저 이제 물의 성질인데요. 물의 성질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물리적과 화학적이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면 물이라는 특성이 화학적인 특성도 가지면서 물리적인 특성도 가지면서 뭐가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 이런 거는 사실 학자들도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학습상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온도 먼저 가겠습니다. 자 고체 용해도 그리고 기체 용해도인데 자 물에서 물 안에서의 용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 안에서 고체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물 안에 커피가 들어갔을 때 커피는 이 물의 온도에 따라서 뭐가 바뀌죠? 용해도가 바뀝니다. 그죠? 커피는 어떨 때 잘 녹죠? 찬물에서 잘 녹나요? 뜨거운 물에서 잘 녹나요? 그렇죠. 뜨거운 물에서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 속에서 물에서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고체 용해도는 뭐 액체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상온에서도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용해도가 증가하죠. 더 잘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라는 거고 기체로 가게 되면 얘가 이제 반대로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물에다가 얘를 탄산수를 만들려고 탄산을 갖다가 집어넣는다. 탄산을 녹이려고 하는데 물 안에다가 어떨 때 더 잘 녹냐면요. 물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 녹는다라는 거. 그래서 물속에서 기체의 용해도는 고체와 반대로 된다.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라는 거.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맛과 냄새에 대한 건데 뭐 우리 앞에서부터 이침이 유발 물질들을 막 배웠었죠. 자, 요것만 딱 기억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배웠으니까 맛과 냄새가 물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수라는 것은 일단 깨끗한 물이라는 거는 무취여야 돼요. 그리고 무미여야 됩니다.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야 정상적인 깨끗한 물이고 맛이 있고 이 물 너무 맛있는데? 막 단데? 막 이런 표현 하시는데 사실 그 당도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그 온도가 차거나 거기 약간 용해돼 있는 그런 탄산으로 이래 가지고 약간 pH가 떨어져서 조금 산뜻한 그런 느낌이 그 pH가 낮아지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우리가 청량감을 느끼는 거지 실제로 당이 있어가지고 물이 달다 그건 아니죠. 실제로 물이 달았다. 그거는 오염된 겁니다. 그죠? 그건 단물이 아니라 이제 오염된 물이에요. 냄새가 있다. 그것도 이제 오염된 물이다. 그래서 맛과 냄새는 물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오염된 물로 판단한다. 그렇게만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색도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보는데 물은 색도가 있으면 안 되죠. 물은 무색입니다. 무색무취 무미인데 물이 색도가 생기는 원인들 다양하죠. 뭐 유기물이 들어갔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조류가 있을 때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색도를 유발하는 고물질 두 가지입니다. 철과 망간이죠.
철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이제 붉은 계열의 색깔이 나는데 황갈색이 나오고요. 망간이 들어가게 되면 젓갈색이나 흑갈색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물이 흑색이나 황토색이나 적색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이런 철이나 망간이 그런 색도를 많이 유발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탁도의 경우도 우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 탁도 측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JTU와 NTU로 구분이 되는데 JTU는 얘는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탁도 기준, NTU가 우리 많이 쓰는 거죠. 고령토 1mg per 리터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게 1NTU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령토를 갖다가 1리터에 1mg 집어넣으면 약간 탁해집니다. 그 탁해진 정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탁도 1도라고 그래요. 또는 1NTU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물의 화학적 특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학적 특성인데 여기에 이제 비열이 나오죠. 비열이라는 개념은 일단 어떤 물질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물질의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갖다가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이제 물의 비열인데 물의 비열은 흔히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죠? 굉장히 크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의 비열은 크다. 물질 중에서 비교해도 물의 비열은 가장 큽니다. 아주 비열이 큰 물질이고요. 얘는 기준이 이렇게 되죠. 열량이 1칼로리인데 이게 물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1칼로리가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기준이 14.5에서 15.5도 C로 올릴 때 이 정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14.5에서 15.5도 요 사이의 기준에서 물의 비열은 1이다. 1칼로리 퍼 그램 도씨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단위로 업해가지고 얘를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은 증발열. 증발에 필요한 열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증발열이 굉장히 크고요. 융해. 얼음이 녹게 되는, 녹히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융해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물의 밀도는요.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최대가 되고 아주 특이한 특징인데요. 보통의 물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밀도가요. 보통의 물질의 밀도는 고체가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고체로 만들면 가장 딱딱하고 가장 옹골차고요. 가장 밀도가 높아요. 부피당 질량이 가장 많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액체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기체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의 밀도는 어떻게 되죠? 물의 밀도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가장 밀도가 큽니까? 무슨 얼음이 가장 옹골차고 무겁지 않나요? 자, 물 위에다가 얼음 띄우면 얼음이 가라앉나요? 안 가라앉죠. 얼음이 뜨죠. 왜요? 얼음이 밀도가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액체가 가장 밀도가 크고요. 그리고 고체, 그리고 기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이 4도씨. 물이 4도씨에서 얼음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죠. 그죠? 물은 0도씨가 됐을 때 얼음이 되니까. 그래서 4도씨에서 최대라는 거는 얘는 액체 상태에서 가장 밀도 이렇게 로라고 표현하는데요. 밀도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특성 때문에 우리의 생태계, 생물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특성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물의 표면 장력인데요. 표면 장력도 물은 어떻죠?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컵에다가 이제 물을 따라 마실 때 표면 위로 올라와도 막 넘칠 하는데 안 넘치는 경우 있죠. 근데 다른 액체를 한번 그렇게 넣어보세요. 알코올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음주할 때 막 소주나 맥주 같은 거 따라 놓으면 물론 거품 이런 거 빼고 그냥 액체만 따라 놔도 금방 넘쳐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 주류들도 대부분이 다 물로 돼 있긴 하지만은 그냥 일반 물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 올라오는 정도가 물이 훨씬 더
넘실넘실하게 잘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은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고 있으면서 밖으로 넘치질 않는 거예요.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물은 가지고 있죠. 이 모세관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 물이 있는 이런 수조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관로를 갖다가 하나 뭐 빨대를 갖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면 물이 어떻게 되죠? 여기 넘실넘실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죠? 이게 바로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쭉 따라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이 생기죠. 자, 이 현상도 역시나 생물권을 보호해주는 특성인데요. 우리 땅에다가 식물을 갖다가 이제 재배하려고 심어 놓으면 자, 물을 주죠. 비가 오거나. 그럼 여기 땅 속에 저장돼 있던 물이 어떻게 되죠? 모세관 현상에 의해 갖고 물이 위로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성장을 도와주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 물의 특성으로 인해 갖고 물은 생물권을 보호해 주는데요. 자, 증발열, 융해열 이런 것들이 다 어떻다? 비열이 굉장히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물이 얼음에서 액체로 될 때 액체에서 수증기로 가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온도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열량이 필요하고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많은 열량이 필요하고 물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많은 열량이 필요하고 그렇다라는 거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는 특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막 만약에 쉽게 조금만 가해져도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얘가 상태가 변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약 70% 정도가 물이죠. 그런데 여기 햇빛이 가해지게 돼가지고 어우 덥네? 땀이 송골송골 나는 게 아니라 얘가 수증기로 금방 날아가 버려갖고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버려요. 그럼 우린 물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될 겁니다. 계속 막 쭉쭉쭉 마시면서 여름에는 잠깐만 운동했다가는 탈수로 막 사망하겠죠. 증발해버리니까 물이 다. 자, 그렇게 되니까 생물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 또 식물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생물권을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특성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성이요? 물은 그 성상이 잘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열이든 증발열이든 융해열이든 매우 크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든 자 그리고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도 예를 들어서 겨울에 호수가 다 얼더라도 얼음이 더 가볍기 때문에 호수 표면에만 얼음이 생기고 그 호수 안쪽에 있는 물고기들, 수생생물들은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얼음 때문에 오히려 외기를 막아주게 되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뭐 이거 나열하려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물의 특성 때문에 생물권을 지켜주고요.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의 밀도 어디서 최대라고요? 4도씨에서 최대고요. 4도씨에서 물의 밀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물의 밀도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모세관 현상 관련해 갖고 식이 나오죠. 거기 모세관 현상에 따른 모세관 현상이 있고 얘에다가 기둥을 세워놓으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기둥이 쫙 올라올 거예요. 그죠? 그 올라오는 높이에 대한 식이 나와 있죠. 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그 식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뭐가 비례하고 반비례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뭐 밑에 분모에 감마 이렇게 있죠. 얘가 뭐예요? 지금 거기 찾아보면 교재에 그렇죠. 뭐 비중량 이렇게 돼 있죠. 비중량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뭐 물의 밀도 또는 뭐 단위 중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위 중량, 비중량, 물의 밀도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의 밀도하고 지금 모세관 현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반비례하고 있죠. 그죠? 반비례하고 있죠. 밑에 이 모세관 현상에 의한 그 상승 높이가 그렇죠? 시계 보시면 그래서 요거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 유체의 특성으로 넘어가 보죠. 자, 수리학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물의 특성을 알았으니까 물이 이제 움직일 때 우리 이제 정수 시설을 운영할 때는 물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침전지에서나 그렇지 나머지는 계속 움직여요. 침전지에서도 다른 지로 옮기려면 뭐 펌프를 통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이 유체 흐르는 그 물질이죠.
자, 유체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물이 움직일 때죠. 자, 유체의 흐름인데 흐름은 두 가지 형태로 일단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측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측류는 뭐냐? 얘는 잠잠한 흐름이다. 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선상의 흐름이다. 유선상으로 지금 유체가 흘러가는 거지, 그죠? 유체가 또 안 떠올라가지고 자, 유선상으로. 그러니까 관로가 있으면 자, 이렇게 유체가 흐르는 선을 갖다 그렸더니 이게 유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선. 이 유선상의 흐름 그대로 물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잠잠하게. 이게 측류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난류는요. 얘는 잠잠하질 않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산만한 흐름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얘는 유선상의 흐름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이 난류라는 거는 이렇게 막 소용돌이도 치고 여기 갔다가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불규칙한 흐름은 왜 생길까요? 자, 지금 아까 첫 번째 측류에서 유선상의 흐름은 물이 어떻기 때문에 저런 흐름을 흘러가냐면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관로를 빠르게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은 빠르게 통과시킬 때 더 잠잠할까요? 더 산만할까요? 더 산만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을 통과시킬 때랑 꿀을 통과시킬 때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잠잠할 것 같으세요? 자, 꿀을 쫙 흘려보내는 거하고 물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누가 더 잠잠할까요? 꿀이 더 잠잠할 것 같죠? 뭐가 달라서? 꿀과 물이? 끈끈한 정도, 점도가 다르죠? 아,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유속에 따라서 또 점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관로가 좁으면 좁을수록 막 엉켜갖고 나가겠구나. 이 관로의 직경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겠고 또 이 액체, 이 유체가 묵직한 또는 가벼우면 막 움직일 것 같은데 오히려 무거우면 막 움직일 것 같은데 관성력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얘가 가벼우면은 잠잠하게 잘 흘러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유체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이 바로 레이놀드수입니다. 레이놀드수. 자, 그래서 레이놀드수는 뭐냐면 이 지금 유체가 측류인지 난류인지 판별해주는 그 식이 되는데요. 자, 식을 한번 써보면 레이놀드수는 NR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뮤분의 dV로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라는 거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산만해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잠잠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뭐에 비례하고 반비례하는지 봤더니 관의 직경에. 직경이 크면 클수록 제가 아까 설명 잘못했네요. 이 직경이 크면 클수록 더 레이놀드 수가 커질 확률이 높죠. 더 산만해질 확률이 높죠. 제가 아까 반대로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직경에 비례하고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산만해질 확률이 높죠. 더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레이놀드 수가 커지겠죠. 비례하죠. 그리고 누구랑 반비례하는 거예요? 점도가 크면 클수록 자, 꿀처럼 점도 끈끈한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레이놀드 수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관로의 직경, 유속, 밀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점도에 반비례하는 그런 특징을 이 레이놀드 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딱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에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자, 추가적으로 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가져온 게 이제 입자 레이놀드 수예요. 여기에 이제 파티클이 입자니까 P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NRE P 하면은 입자 레이놀드 수가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 자, 아까 레이놀드 수는 뭐였었죠? 유체의 흐름이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판단하는 식이었어요. 입자 레이놀드 수는 이 유체가 흘러가는데 관 속에서 나는 이 유체의 흐름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요 안에 흘러가는 오염물질이 같이 둥둥 떠다니면서 같이 가는데 이 오염물질은 측류야 난류야? 그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판단해 보는 게 입자 레이놀드수입니다.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의 흐름을 갖다가 판별하는 입자나 오염물질의 흐름을 판별하는 그 수가 되고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똑같은데 여기가 dp가 들어갑니다. 이 dp라는 거는 보통 dp를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소문자 dp 얘가 지금 달라진 거는 여기서 d는 얘는 이 유체가 흘러가는 관로의 직경이었는데 여기서 dp는 dp 파티클의 직경 입자의 직경이 되는 거예요. 네, 요 차이죠. 그래서 이 오염물질에 대한 직경 요 dp가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유체의 유소, 유체의 밀도, 유체의 점도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똑같이 입자 레이놀드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놀드 수 그러면 측류, 난류를 어떻게 딱 높고 낮은 거 숫자로만 판단하냐? 정확한 딱 기준이 있는데 얘는 자 2100 보다 작게 되면 레이놀드 수가 이때는 측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2100보다 작어. 그러면 측류인 거죠. 지금 흐름은 잠잠하네 라고 볼 수 있고요. 4000보다도 레이놀드 수가 커졌다 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이때는 난류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우리 흐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들어가려면은 요거 들어가긴 해야 돼요. 자, 가봅시다. 지금 뒤에도 또 할 게 많아서 자, 조금만 견뎌주시고 자, 간단해요. 우리 유체 이제 특성하면은 이제 유체역학 방정식을 딱 가져와야 되는데 선생님 저 유체역학 학창 시절에도 저거 그냥 유체역학 포기했었는데 저는 넘길게요. 자, 넘기지 마세요. 자, 넘기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래서 오프닝을 정수시설을 운영해서 사용하는 이 수리학은 할만하다. 너무나 할만하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유체 역학만 막 갖고 와갖고 이걸 다 풀어내면 그것만 한 10강, 20강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 문제는 요만큼 나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딱 요만큼 나올 정도로만 공부를 하자고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갈게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유체역학의 근본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게 뭔데? 쉽게 얘기할게요. 자, 유선에 따라서 흐르는 우리 유체의 흐름을 갖다가 지금 보고 싶습니다. 그죠? 그게 궁금한 건데 그 원리들이 유체역학인 건데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하면은 유선에 따라서 압력간 위치가 변할 때 속도는 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똑같이 유체가 흘러가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게 똑같은 유체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단면적이 확 커졌어요. 관로의 단면적이.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되기를 똑같이 펌프에서 물을 보내고 있으면 관로의 이 단면적이 확 커졌을 때 유속이 어떻게 되죠? 느려질 걸로 상상되나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막 장난할 때 막 호스 가지고 호스 이렇게 막 뿌리다가 호스 주둥이를 이렇게 누르면 물이 막 세게 나가죠. 그러다가 다시 단면적을 키우면 물이 느리게 나가죠. 그죠? 왜 그럽니까? 유량은 똑같은데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유량은 똑같은데 단면적을 바꾸면서 유속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단면적이 작았을 때보다 컸을 때 우리는 유속이 느려지는구나 감각적으로 이걸 알게 되는데 자,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하면은 압력간 위치가 변할 때 속도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압력이 지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압력이 여기 높으니까 속도가 막 높았다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속도가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압력관 위치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달라지고요. 제가 지금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압력이 뭐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이 압력을 또 이제 뒤에서 구분을 해야 돼요. 동압이냐 정압이냐 전압이냐 구분하는데 자,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천천히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 속도가 느려진다. 압력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구나. 그걸 갖다 설명한 게 베르누이 방정식이구나.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식이 나오는데요. 보면 V2 나누기 2G 이거 본 적 있죠? 우리 설비 운영에서도 했던 것 같고 펌프 시간에 이게 뭐였었냐면 속도수도였습니다. 기억나나요? 속도수도. 속도수도. 그러니까 속도수도라는 건 뭐냐면 그 물이 만들어내는 그 속도의 압력, 속도압에서 그 속도압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수도. 길이 단위로 표현한 거죠. 그게 이제 속도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압력수도예요. 그 다음 얘는 뭐냐면 Z니까 얘는 위치수도. 그 다음에 요걸 다 합치면 이제 전수도가 되는 거죠. 전체 수도. 그래서 같은 관로에서 똑같은 에너지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얘가 단면적만 바뀐다면 속도수도나 압력수도, 위치수도 얘네들은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하겠지만 이 수도들의 총합 전수도는 어떻다? 지금 거기 시계 보시면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지만 여기서 얘랑 얘가 V1이고 V2고 여기가 P1이고 P2면 야, 여기 속도와 압력이 변했지만 둘의 총 에너지의 합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가 이해해갖고 막 계산 문제 풀지? 자, 그게 아니라 우리 정수시설에서는 자,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도 수도와 압력 수도가 변하면 전체 수도의 값은 뭐 달라진다. 같은 관로에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 관로의 컨디션이 바뀌어도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흐름에 적용한 방정식인데 뭐 다른 법칙에 의해서 적용한 방정식이다, 유도된 방정식이다, 다 틀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속도 수도와 압력 수도, 위치 수도의 합은 일정하다.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이고요. 오일러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적분하여 유도된다. 자, 얘는 이제 뒤에 오일러 운동 방정식에서도 또 나올 텐데 일단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오일러 운동 방정식을 적분하면 베르누이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베르누이 방정식을 미분하면 오일러 운동 방정식이 돼요. 쌤 좀 미적분 싫은데요?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저도 기본적인 미적분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이 수리학을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공학계산기가 미적분을 다 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미분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알고 그 식을 갖다가 우리는 잘 적용하는 게 이제 공학인데요. 이제 순수학문하고 달라지는 건 그래서 그거예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갖다가 미분하면 오일러 운동 방정식이 되는구나. 오일러 운동 방정식을 적분하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이네. 그 사실만 그냥 딱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일단 또 압축성의 유무를 따지게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압축성의 유무. 유체가 압축성을 가지냐 비압축성을 가지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특히 이거는 이제 기체로 예를 들어야 딱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풍선 안에다가 공기를 채워 넣었어요. 풍선을 이제 불었다라는 거죠. 풍선을 만들었는데 풍선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풍선의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왜냐면 우리가 꽉 누르게 되면 풍선은 이 기체라는 거는 풍선 안에 있는 공기는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압력에 반비례하고 풍선 바깥에다가 이렇게 살살 열을 가하면 풍선이 부풀어 올라요. 왜요?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기체는요.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그 부피가 변해요. 압력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하는 그런 유체다. 얘는 압축성 유체입니다. 걔네들이 뭐냐면 보통의 기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우리 수격작용 배웠죠? 수격작용에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류들, 그 액체들은
압축성 유체의 특성을 가져요. 왜냐하면 순간 뻥 했을 때 기체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격작용 시 액체는 압축성 유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압축성 유체, 이상 유체 또는 완전 유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력을 변화시켜도 부피가 불변하는 거. 자, 우리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압력을 가한다. 막 물을 눌러요. 자, 우리 페트병에다 막 물 눌러보세요. 부피 변하나요? 그냥 옆으로 막 새 나가면서 부피가 똑같은 거죠. 선생님 풍선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풍선은 압력을 가해주면 그 기체가 부피가 작아집니다. 걔랑 물이랑은 천지차이예요. 자, 그래서 물도 압력과 부피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는 변할 수 있는데 미세하게는 부피가 변할 수 있는데 그 수치가 거의 뭐 측정 뭐 할 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수치. 무시할 만한 수치이기 때문에 물은 대부분의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유체로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압력을 변화시켜도 부피가 불변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액체하고 저속 흐름에서의 기체는 비압축성 유체, 이상 유체로 가정할 수가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점성의 유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성의 유무.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점성 유체냐 비점성 유체냐. 점성 유체라는 건 점성의 영향에 따라 흐름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끈끈하냐 안 끈끈하냐. 우리 아까 꿀과 물 비교하면서 레이놀드 수가 점도가 커지면 레이놀드 수는 점도에 반비례했으니까 측류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점도가 낮아지면 잘 막 유동이 되는 이런 유체는 난류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점성의 영향에 따라 흐름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갖다 점성 유체라고 하고요. 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비현실적인 유체긴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비점성 유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 아까 배웠던 비점성 유체가 비압축성 유체와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성 유체가 넓은 범위에서는 이상 유체로 들어가요. 그러면 자,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는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이 방정식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정상 유동, 정유라고 하는데 이 유동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마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점성 유동이에요. 그 다음에 압축성이 없습니다. 비압축성 유동. 그러니까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는 어떤 유체를 취급한다라는 거야? 완전 유체. 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이상 유체. 로 가정하고 방정식을 전개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선에 따라 움직이는 유동이에요. 비회전율을 갖고 있을 때. 이 네 가지 가정 조건이 딱 있어야 베르누이 방정식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 된 거예요. 제가 알던 유체역학은 베르누이 엄청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됐나요? 할 수 있죠. 자, 그러고서는 이제 베르누이 정리의 응용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로 응용할 수 있어요. 토리첼리의 정리, 그 다음에 피토관. 이 피토관에서 압력도 측정하고 유속도 측정할 수 있고 벤츄리미터에서 압력 측정, 유속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럼 끝이에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토리첼리 정리를 막 다 공부하고 피토관에 대해서 특징 다 정리하고 아니고요. 이렇게 응용할 수 있구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하나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응용됐을 때 뭘로 나오냐? 이 피토관이나 토리첼리 정리에서 정의된 유속 구하는 방법. 자, 유속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루트 EGH예요. EGH. 얘가 뭐냐? 피토관 유속을 구하는 건데 이때 G는 중력 가속도, E는 계수고요. H가 뭘까요? 수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속도 수두가 되는데 속도 수두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고 2 곱하고 루트 씌우면 그거는 언제나 피토관 유속이 되는 겁니다. 또는 토리첼리 정리에 의한 유속이 된다는 거. 그거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속도 수두를 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거꾸로 얘 모양 정리해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익숙한 얘네 앞에서부터 배웠던 속도 수두죠. 그죠? 네, 속도 수두. 이거 알고 있었으면 그냥 얘 V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피토관 유속 구해라. 토리첼리의 유속 구해라. 그러고서는 뭐 수두 주고
수두만 주겠죠. 왜냐하면 중력가속도 우리가 원래 9.8 m/s 제곱으로 알고 있고 이미 2랑 루트는 그냥 고정이니까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인데 깊게 안 들어갑니다. 딱 시험 문제 나올 정도만. 오일러 운동 방정식은 우리 베르누이 정리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얘는 가속도의 법칙, 뉴턴 제2법칙. 아까 베르누이 방정식은 뭘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근데 얘는 오일러는 가속도의 법칙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일러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미분해서. 자, 그러면 거꾸로 베르누이 방정식은 오일러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적분해서. 그거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 조건이 있는데요. 얘도 정상 유동. 유체는 유선을 따라 유동한다라는 거고 비회전 그리고 유체는 비점성 운동을 한다. 마찰이 없는. 근데 뭐가 하나 빠졌죠? 아까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는 비압축성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비압축성은 없고 비점성만 있습니다. 그 특징을 딱 알고 계셔야 돼요. 비압축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비압축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를 갖다가 지금 미분해 갖고 베르누이 방정식 만들고 아니 베르누이 방정식 미분해 갖고 오일러 만들고 얘를 적분해 갖고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왔다 갔다 만들려면 비압축성이라고 얘를 가정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은 비압축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 가정을 안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그죠?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조금만 힘내주세요.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자 동합, 정합, 전합이에요. 동합, 전합, 전합. 우리가 지금 여태 했던 건데 이 동합이라는 거, 정합이라는 거, 전합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물에 수조가 있어요. 아니 제가 수영장에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에서 제가 물갈퀴를 이렇게 훅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물이 여기 물이 확 절로 이동하죠. 그래서 물보라가 쫙 만들어지고 제가 물갈퀴를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기나요? 아니죠. 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밑에 있는 물들이 쫙 채워주죠. 또 이렇게 해도 채워지죠. 밑에서 안쪽에서 해도 채워지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데요. 지구에서는. 자 그것이 동합, 전합, 정합, 전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물들이 일로 움직이는 이 힘, 이 압력을 갖다가 동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걸 갖다가 동압. 그러면 움직일 때 바로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들은 약간 팽창했다가 다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쫙 수축하죠. 팽창 수축에 의한 그런 압력이 만들어지는데 자 다시요. 물보라 할 때 빈 공간이 안 생기고 그 즉시 쫙 채워지죠. 채우는 힘이 뭐라고요? 그것이 정압입니다. 채우는 힘. 정압. 그 다음에 정압과 동압을 합치면 요거 밀리는 힘하고 채우는 힘을 다 합치면 전압. 제가 물갈퀴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압력은 정압과 동압을 두 개를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합치면 전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전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탈 압력해서 PT라고 얘기하고요. 정압은 스태틱 그래가지고 S, PS라고 하고요. 동압은 우리 속도랑 관련 있으니까 벨로시티에서 V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압은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압과 정압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고 거기 이제 정압의 특징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거야. 흐름에 따라서 양이나 음으로 작용한다. 무슨 얘기? 자, 흐름에 따라서 물이 팽창할 수도 있고 수축할 수도 있죠. 팽창한다. 어우, 지금 압력이 플러스가 되는데 터질 것 같은데 수축한다. 어우, 진공이 걸리는데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페트병을 갖다가 쫙 이렇게 물을 따라내면 빨리 따라내다가 어느 순간 뭐 어떻게 되냐면은 페트병이 쫙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나가면서 그 나가는 공간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공기가 쫙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그만큼의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갔을 때 외부 공기가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찌그러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커피 잔에도 보면은 그 뜨거운 커피 이렇게 마실 때 보면 거기 약간 바늘구멍 같이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커피 마실 때 그 바늘구멍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커피 액체가 더 잘 나오라고. 그게 뭘 이용한 거예요? 정압을 이용한 거죠. 그죠?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압이라는 거는 때때로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흐름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정압의 두 번째 특징이 유체 흐름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 물보라를 이렇게 쳤을 때 채우는 힘 또는 팽창하는 힘. 어떻죠? 유체의 직각 방향으로 지금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압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또 물체의 초기 속도를 부여하는 힘. 이것이 바로 정압입니다. 그다음 이제 동압은 항상 양압으로 작용해요. 얘는 항상 양압, 항상 플러스입니다. 항상 플러스 압이 되고요. 얘를 이제 구하는 식은 우리 그 전체 물질 기준으로 수도 기준 말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지분의 감마 V 자승. 아까 했던 속도 수두랑 굉장히 모양 비슷한데 여기서 감마만 빼면 어때요? 속도 수두랑 똑같죠? 그런데 감마 얘가 뭐예요? 요게 밀도, 비중량입니다. 그 유체의 밀도를 갖다 곱해주면 동압이 된다라는 거. 속도압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전압은 뭐 알 거 없죠. 이 두 개 합친 거 자체가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요거 얘기한 거예요. 베르누이 정리에서 동압, 전압, 정압의 관계 어떻게 될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로가 아까 제가 그린 그림이랑 비슷하죠? 똑같은 유체가 흘러가는데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고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V1, V2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V2가 속도가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죠. 그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쨌든 이 유속으로 인해 갖고 만들어지는 여기다가 비중량 곱하고 2 나누고 하면은 어차피 중력과 속도 G는 양쪽에서 끊어질 거니까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동압을 나타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P1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P1은 정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써드릴게요. P1 얘는 뭘 나타낸다? 정압. 그래서 PS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P2는 PS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뭐다? 우리 아까 지금 저거라고 했잖아요. 이 지분의 감마 V 자승. 이게 PV 동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양변에 같이 있으니까 G는 양변에 소거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소거해 놓으면 여기 지금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여기 2분의 그냥 로랑 아까 이 감마는 똑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금 똑같이 밀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V2, V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V1의 제곱이고 여기는 V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뭐만 이해하면 되냐면 이게 동압이라는 겁니다. 동압. 요게 뭐라고요? 이게 동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다? 베르누이의 정의에 의해서 항상 이 에너지의 총합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에 동압하고 정압을 합치고 그러면 이게 전압이죠. 동압, 전압 합치면 뭐다? 같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지금 베르누이 정의에서 이 관로의 단면적이 달라지면 유속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단면적이 좁아지면 유속은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죠. 정압은 정압으로 봤을 때는 자, 유속이 빨라지니까 압력은 여기서 압력은 정압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동압으로 대별되니까 그 유속은 압력은 유속이 빨라지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정압은 거꾸로. 자, 왜 그러냐면 얘가 빨리 지나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압력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가 밀어내는 원래 이렇게 팽창하고 있었는데 원래 얘는 요만큼 팽창하고 있었는데 얘가 나가게 되니까 오히려 바깥에서 공기가 쫙 들어오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는 안 되죠. 자, 근데 감각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베르누이 정의에서 유속하고 여기서 유속, 이 관로를 흘러가는 유속하고 여기서 압력, 정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인데 반비례하는 관계.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반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거를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딱 나와 있죠? 우리 그림 딱 나와 있고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동압이 높아지고 정압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거. 자, 왜요? 유속이 빨라지니까 동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속의 제곱. 그러니까 당연히 유속이 빨라지니까 동압은 커지는 거죠. 자, 동압이 커지는데 전체 총 에너지 전압은 똑같아야 되니까 정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거꾸로 속도가 느린 곳에서는 동압은 느리죠. 왜냐면 유속이 낮으니까 동압은 작아지지만 그만큼 정압이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압과 동압의 합, 정압과 동압의 합은 언제나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 같다라는 거. 그것이 베르누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을까요? 그럼 문제 다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저 아까부터 마지막 하고 있나요? 자, 정말 마지막입니다. 연속 방정식인데 연속 방정식. 여기 지금 압축성 유체하고 비압축성 유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것을 그냥 식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요것을 식으로 만들어내면 그러면 여기 단면적하고 유속, 여기 단면적하고 유속 똑같은 유체가 흐를 거니까 베르누이 정리에서 얘네 둘은 유량은 같겠네. 그러니까 속도랑 단면적은 달라져도 전체 흐르는 물 양은 똑같겠네요. 그죠? 왜냐면 자, 우리 호스를 넓게 해갖고 양동이에 1분 동안 받은 거랑 좁게 이렇게 해갖고 양동이 1분 동안 받은 거랑 물론 좁게 해도 양동이 바깥으로 물이 안 튄다라는 가정하에 똑같이 1분 받으면 뭐가 더 많이 남겨요? 똑같죠? 같은 수도꼭지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유량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르누이 정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 거니까 비압축성 유체의 기준으로 A1, V1, A2, V2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호스로 치면은 호스가 넓었을 때 단면적과 유속 얘 곱하기 하니까 뭐예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은 유량이니까 Q1은 뭐랑 같다? 얘를 좁혔을 때 단면적하고 유속 곱하면 Q2 되죠. 같다라는 거예요. 이 연속 방정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압축성 유체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로가 붙어요. 이렇게 밀도를 고려해야 되죠. 왜냐면 압축 전후에 밀도가 로1, 로2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로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베르누이 정리를 그 가정하에 가지고 연속 방정식을 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 거의 99%의 문제는 다 뭘로 나온다? 비압축성 문제로 유체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도 얘를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로가 붙는다라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걸로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요 내용들은 우리 문풀에서 딱 정리를 해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쉬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갑자기 이제 계산 문제 나오고 막 정리하고 그래갖고 당 보충도 좀 하시고 저는 이제 물리량의 단위화 차원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